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37년 하메네이 정권의 철권 통치는 공습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초 하메네이 정권은 시위를 벌이는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죠. 무도한 독재자의 사망에 이란 국민들이 환호를 한다 하기도 하고 주권 국가에 대한 외국의 무력 공격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공습과 또 보복 공격에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유분리를 따지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금융은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프리미엄으로 환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까지 숫자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은 막 입학식, 개학식 있는 날인데 3.1절 그 대체공휴일로 인해서 오늘까지 휴일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연휴 사이에 이란 상황이 좀 격화되면서 많은 분들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이죠. 휴장인데 같은 시간 문을 연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한 선물 시장, 주식 시장의 그 선물 시장은 1%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는 한 7에서 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홍춘욱 박사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이 있으니까요. 보다 깊이 있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우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 세 글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지역의 갈등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금융시장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러다 배럴당 $100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염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기름값과 직결되는 이 세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서 이 세금을 좀 낮춰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걸 또 인하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죠. 최근에는 4월 말까지 이 세금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됐죠.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그 세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현 기자는 특히 휴일에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출근길 붐비지도 않고. 긍정적입니다.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 들어볼까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제 충격 그리고 국내에 미칠 영향 전해드리고요. 또 실제 가격보다 결제를 할 때 가격을 올리는 이제 여행 상품 패턴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반값 여행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네,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덕분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국세청이 최근에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유출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란 사태부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제 그 수도
테헤란 그리고 네. 주요 도시를 공격을 한 건데요.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공격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습 15시간 후에는 SNS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 지난달 26일에 스위스에서 이란과 3차 협상이 마친 직후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외교적 해법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어렵다라고 보고서 군사력을 동원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무역협회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 중동 전역으로 전면전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실질적인 대안이 불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만 그리고 오만만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인데 특히 해협 전체 폭 55km 중에서 유조선의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10km 이내인데 이 구간이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봉쇄를 할 경우에 파급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의 70%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회 루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해상운임 대비해서 50에서 80%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육로로 운송을 하고 또 통관 절차로 인해서 운송 기간도 3일에서 5일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해당 지역에서 보험료가 7배까지 할증된 사례도 있어 비용 부담도 크고요. 다만 수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7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 정도 수준으로 직접적인 충격은 적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당장 그 유가 걱정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6823님 월급은 적고 빠져나가는 건 많고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고 권오랑님은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면서 단돈 10원이라도 싼 곳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또. 안 그래도 기름값 걱정인데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일단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개월분의 비축 그리고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의 수급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발 수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의 물량을 도입하는 것 같이 이제 추가 물량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감소하거나 이렇게 수급 위기가 악화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부에서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든지 네.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현지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이제 기존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석유, 가스 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분목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지금 당국이 대책을 좀 내놨죠? 네, 금융당국도 어저께 이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비상대응방안을 즉각 가동을 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응방 같은 경우에는 중동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또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 움직임을 먼저 면밀히 점검하고요. 또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이제 시장 안전 프로그램 같이 사전에 마련된 그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이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같이 이제 실물 경제에 대응하는 것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주변 다른 중동 국가들, 뭐 미군 자산을 비롯해서 많이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다른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란을 비롯해서 뭐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는 전자, 건설, 방산 이런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해 있는데요. 네. 일단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동 국가에서 이제 근무 중인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금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먼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이제 방산, 금융, 기계 분야의 수출 그리고 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라크에서는 지금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네.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체류 중인 임직원이 12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중동 주재 임직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이고요. 또 중동 사태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항공, 해운 등의 운수업계도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두바이 노선을 회항시키고 또 결항 조치를 했고요. 또 목요일까지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모두 결항시키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이나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상황을 또 체크해봐야겠죠. 중동 지역 그 공항에 발목 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강예지트가 준비한 그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지난달 수출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네, 2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약 네. 675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9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작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올해 2월은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3일이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수출이 약 50% 늘어나서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160%나 급증한 251억 6천만 달러, 한 36조 원 넘는 금액이고요. 이 역시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신기록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투자가 늘면서 수요가 커졌고요. 또 메모리 가격이 오른 영향이었고요. 또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면서 2월에 무역 수지가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시 월 기준으로 최대치고 13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정말 뭐 반도체가 다 그냥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부목은 어때요? 네, 일단은 IT 업황의 개선에 수혜를 입은 무선통신, 컴퓨터와 같은 산업은 실적이 좋았고요. 선박과 바이오 같이 일부 고부가 가치 품목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딱 5개만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산업은 역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석유, 화학, 철강 수출도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좀 올라와야 할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또 국가에 또 이바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세 많이 낸다면서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세수 증대로 직결됐습니다. 이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 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이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넘게 급증한 수치이고요. 인공지능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연말 결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연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전망이 더 밝은데요. 네. 두 회사가 나란히 연간 200조 원 안팎으로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작년 실적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세수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들 성과급도 많이 받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들 덕분에 근로소득세 기여도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왜 그 법인세에도 예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전년도 실적에 이제 비추어가지고 아마 26년도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러면 27년도 법인세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될 테고 23년도에 뭐 하이닉스 비롯해서 적자를 내가지고 24년도까지 법인세 되게 힘들었었는데 상황이 덕분에 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또 다른 소식 들어보죠.
여행사들이 가격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가 봐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를 한 건데요. 상품 구매에 필요한 실제 총 금액을 처음에는 숨기고 이제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비용을 이제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그리고 현장 결제 금액 등을 뒤늦게 알려서 이제 최종 결제 금액은 높이는 구조인데요. 이렇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상품 간의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또 시간에 쫓겨서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온라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숙박 요금을 표시할 때 뭐 세금이라든지 뭐 청소비 같은 걸 제외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격 비교 한 30분, 1시간을 그냥 날려먹는 거죠. 맞습니다. 억울하죠. 다시 찾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가격을 공개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총액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안내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제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그 항목이나 사유는 이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이제 7월부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이 경쟁소비자위원회가 항공사들이 결제 단계에서 이제 필수 수수료를 추가한 행위를 문제로 삼았고 그래서 법원에서 한화로 약 6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표시되는 금액 그리고 최종 결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결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을 비롯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여행을 하면 거의 뭐 반값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한 건데요. 네. 이 해당 지자체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에서는 평창, 영월, 횡성 그리고 충북 제천시, 정부 고창, 전북 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 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군입니다. 휴가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이제 18세 이상 국민은 사전에 여행 계획을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고요. 이후에 이제 여행을 한 다음에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은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 받으신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의 가맹점 또는 뭐 특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별로 사전에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 시기라든지 증빙 방식 또 사용 방법 같은 이런 세부 사항이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가실 계획이면은 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혹은 이제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돈도 돌려받고 물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네. 그 지역 다시 못 가더라도 온라인몰에서 또 이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 4월부터 신청이라고 하니까 미리 좀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이고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 홈페이지에서 네.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요즘에 왜 그 비트코인 비롯해서 가상자산 압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부 기관들이. 근데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어요. 네, 이 국세청이 고액의 체납자로부터 압류해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 일부가 해킹돼서 사라진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 사건의 발단이 국세청이 지난달에 배포한 보도 자료 때문인데요. 네. 이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된 콜드월렛,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전자지갑이라고 해서 실물 지갑에 가깝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USB로 내가 따로 네. 빼놓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압류했는데 네, 이 USB 4개를 압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네. 과정에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이 실수로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탈취된 가상자산은 프리리토게움 코인 400만 개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에 그 코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아는 사람이 그거 보고 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휴일인 어제 공식 사과문을 냈고 경찰청에 사이버대로
사이버 테러 대응과가 수사 의뢰를 받아서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네, 이 코인 400만 개의 가치가 70억 원대에 달한다라는 우려가 원래는 나왔었는데 네. 실제 시장에서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건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고요. 이 코인이 해외 거래소 맥시라는 곳 한 곳에 상장돼 있고요. 네. 거래량도 전체 발행량의 2.5%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에 계정이 동결되고 또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 때문에 거래가 차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해킹으로 빼나가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국세청도 회수를 못하면 국민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슷한 뉴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검찰에서도 코인을 잃어버렸다. 경찰에서도 코인을 잃어버렸다. 이거 되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기관들에서 이런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해서 보관하는 거는 사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다가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었고요. 강남경찰서도 압수해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이 지금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네. 대검찰청은 지난달에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계좌의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기, 또 그리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니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안진수님을 비롯해서 내부자 소행 같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감찰도 하고 점검도 한다는 거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마디 했어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소셜미디어에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네. 또 보안 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도 많아지고 그걸 또 압류하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이참에 제대로 좀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흔히 기름값에 붙는 세금으로 불리죠. 휘발유, 경유 등등 기름값을 조합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그 세금인데요. 세 글자입니다. 사실 뉴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시적 인하인데 그게 벌써 20번째 이어져 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4월까지 이것 인하 조치가 연장되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인하 폭이 다소 좀 좁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사태 이후에 또 국제유가가 최근에 한 7, 8% 더 올라서 WTI 기준으로 $70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정옥 님이 어제 주유했는데 잘한 것 같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7458님 화물차 기사인데요. 걱정입니다. 1238님도 화물차로 먹고 사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특히 화물차 운행하시면서 성공예감 청취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박대성 님도 화물차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이게 다 연쇄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 세금, 기름에 붙는 세금 인하 조치를 계속해서 연장 20번째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그거겠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여러분의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 이름이 참 어렵긴 한데 정말 많이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5월 9일이면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죠.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팔지 말지 여러 가지 이제 수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만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네. 이 개념부터 좀 짚어주세요 우선.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집을 3억 원에 샀다가 이거를 5억 원에 팔면 2억이 이익이 남잖아요. 네. 그 이익 남은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요. 네. 그리고 집을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떨 때 더 무겁게 매기느냐? 네. 원래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6%에서부터 45%인데 조정 지역 그 안에 있는 집을 파는 사람이 2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20%포인트를 더 매기고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더 무겁게 30%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세율이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고 82.5%까지 갈 수가 있어요. 82.5%요. 엄청나죠? 양도 금액이 클 때. 예. 와. 근데 이 법이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시행이 22년도부터 쭉 그냥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적용은 안 되고. 예, 적용 안 하고 잠시 멈춤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게 유예가 이제 그만하겠다. 최종적으로 이제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확정이 됐고 그 날짜가 언제냐? 26년 5월 9일부터 이제 중과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날짜를 꼭 기억을 하시고 미리 전략을 그렇죠. 세워야 됩니다. 지금 딱 2달하고 일주일 남은 건데 네. 그러면 좀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예를 한번 들어서 내가 10억의 주택을 사서 이걸 20억에 팔아서 내가 남은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다. 라고 네. 가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유예기간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네. 그럼 다주택자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세율 그러니까는 세지 않은 세율에다가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주는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한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세금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은 한 2억 8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5월 9일이 지났다. 예. 라고 하면은 이 2억 8천만 원이 내가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한다면은 5억 9천만 원으로 한 2.3배로 늘어나고요. 오. 3주택자다. 그러면은 이게 7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10억을 벌었는데 그중에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즉 반대로 내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면 같은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1,4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드는데 반대로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으로 한 50배 정도가 세금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10억의 양도 차익인데 네. 집 하나 있는 사람은 1,400만 원, 3주택자 중과까지 맞으면 7억 5천만 원.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돈 번 거 아니냐 그 차에 네. 뭐 세금 아깝다 하느냐 한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었던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중과가 되니까 그 맞습니다. 전과 직후가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기 보유. 그러니까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네. 그럼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줄여갖고 장특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단타로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그랬으니까는 착하다. 그래서 세금을 좀 깎아줄게 하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월세를 공급을 한 거 아니냐, 임대주택 맞습니다. 공급자 아니냐 이렇게요. 예, 집값 올리는데 뭐 일조하지 않았다 해서. 근데 이제 핵심은 누가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 1세대 1주택자다라고 하면 이건 혜택이 가장 큰데요. 보유기간 1년당
가지고 있는 1년당 4%, 1년에 4%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 기간 1년당 4%, 이걸 합쳐서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깎아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었으면 8억만큼은 공제를 받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다주택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유예기간 5월 9일까지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일반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1년에 2%씩 계산해서 최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5월 9일이 지났다. 그래서 중과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전부 다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30년 동안 갖고 있었어도 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은 세율대로 올라가고 공제는 공제대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거는 조정 지역만 이야기야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조정 지역에 대해서. 조정 지역에 네. 대해서 조정 예. 지역에 대해서 또 이사하느라고 집 갈아타느라고 잠깐 2주택자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은 요건만 갖추면은 중과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비과세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한 가구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네. 이거 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제도예요. 1주택.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잠깐 2주택이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이걸 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기존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하려고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을 때 비과세를 주는 혜택이에요. 네. 핵심은 이제 1, 2, 3 법칙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첫째 1, 기존 집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집을 사야 되고요. 둘째 2는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포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요. 일시적 2주택이라도 중과도 없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놓치면 일반 2주택자로 분리되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기 7939님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지방에 5명 공동 명의와 서울에 자가 한 채가 있어도 2주택으로 간주되는 아마 이거 이제 상속으로 5 형제가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지분이 있어서 2주택자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분이 상속으로 통해 갖고 이제 지분이 있어가지고 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만큼의 지분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개개인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상속 받아서 예. 2주택자 되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걸 또 뭐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해가지고 주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상속주택과 관련돼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네. 원래 1주택이었던 분이 상속으로 해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는요. 그 주택만으로 계산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아하. 여기에는요 기간 제한도 없고요. 일시적 2주택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순위 상속 주택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집을 남겨주실 때 여러 채를 남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주택들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중에 딱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채만. 네. 근데 이것도 내가 이 주택으로 혜택 받을래요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그 한 채를 고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아하. 네. 제일 먼저 1순위는요. 돌아가신 분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가지고 있던 보유 기간이 같다고 하면은 2순위로는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것도 같다. 3순위는 그러면 돌아가실 당시에 실제로 살고 계신 집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떤 집에서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보유 기간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집, 그 집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으로 네, 선순위에 해당하는 한 채만 특례 상속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례 상속 주택, 그러니까 그거는 다주택에서 빼준다라는 예, 맞습니다. 특례요. 네. 그리고 2879 쓰시는 분이 경남 지방에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는 거주 중이고 두 채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과세 되나요? 이렇게. 근데 경남 지방이면 조정 지역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당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중과를 따질 거는 여부는요. 내가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맞습니다. 본인 집이 이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맞아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럼 서울은 어디든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 지역이 좀 핵심 지역이 대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여긴 12개인데요. 불러드리면 과천시, 광명시, 성남은 분당, 수정, 중원구, 그리고 수원은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은 동안구, 용인은 수지구, 그리고 의왕시와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면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매도 계획이 있다 하시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는 걸 체크해봐야죠. 예, 권해드립니다.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네. 조정 지역에 있다. 한 채는 조정 지역이 아닌 저기 지방에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요. 핵심은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네.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중과가 아니라 양도세 기본적인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이유는요,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내가 파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중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순서를 바꿔서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집을 먼저 팔잖아요. 네. 그럼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적용을 받습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날아가요. 그래서 같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매돈 순서 하나로 세금이 수억 원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 안에 있는 집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지역에 있는 집을 나중에 1주택인 상태로 팔게 되면 비과세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있으면 네. 지방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아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1주택자 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똘똘한 한치로 몰리고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의 격차가 또 더 벌어지고. 네.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또 집을 파는 그 양도 시점. 네. 일단 우리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등기 기준인지 가계약도 해당되는지 이것도 헷갈려요. 헷갈리죠. 예. 양도소득세에서 이 판매한 날, 양도일은요, 잔금을 다 갚은 날 또는 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제 내가 만약에 중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친구한테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진짜로 이제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받을 돈을 다 받았다거나 예. 아니면 내 자전거를 넘겨줬다거나 예.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거래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잔금을 다 받은 날을 이제 돈은 다 받은 날이고 등기가 넘어간 날은 집에 이름표가 이제 바뀌게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먼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거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제 둘 중에 이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이제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안 판 거예요라고 해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등기는 넘겨줬는데 아직 잔금 조금 남았으니까는 안 판 거예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금을 피하는데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약일도 아니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도 아니고요. 돈이든 아니면 명의가 실제로 넘어간 날, 그 순간이 진짜로 판 날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중과 유예 종료에서는 특별한 좀 보완책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5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은 날까지 잔금을 다 치른다거나 아니면 등기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유예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타이트하죠. 빡빡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만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잔금은 그 이후 4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치른다고 하더라도 유예를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가계약 적용 안 되고요. 가계약은 안 돼요. 가계약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 약정도 적용 안 되니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예.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라는 걸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5월 9일까지고요. 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직후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165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공격 기간을 4주로 예상하면서도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미군 사상자를 8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보복 공격에 의한 미군 사상자가 56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스위스 프랑 등의 가치가 급등한 반면 비트코인은 급락했고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들 많아지셨는데요. 특히 배당을 받는 투자. 또 참 좋은 방법이죠. 특히 국내 상장사들이 그 배당 기준인을 이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벚꽃 배당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배당주 투자법도 자세히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 주는 거지? 네.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요즘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배당금이 얼마인지 다 알려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안 되는 앱들도 있으니까 보면 일단 가장 전 3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좀 활용하는 거죠. 금감원, 다트 사이트 있잖아요. 공시. 일반적으로 공시 확인하러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트 앱이나 사이트에 가서 관심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뭐 현대차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현금 또는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보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현대차 이제 그 배당 날길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건 최근에 좀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라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갔더니 굉장히 보기 좋게 잘 그 해놨더라고요.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탁결정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제 거기를 접속을 하신 다음에 주식 그리고 배당 정보 메뉴를 보시면 뭐 과거 상장사들의 배당 이력부터 올해 확정된 배당금까지 한눈에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일이 찾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 앱의 권리 정보나 배당금 입력 통지 알림을 켜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배당금이 들어왔다, 권리가 발생했다, 요거를 친절하게 푸시로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요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왜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 봐도 그쵸. 거기에 개별 종목 클릭을 해 보면은 투자 정보란에도 배당 수익률 같은 게 나오니까요. 사실 이게 좀 관심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네. 그러면 배당금이 다 높을수록 좋은 건가? 그런 것만은 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이 높은 이유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거예요. 왜 배당이 높은가? 배당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서 수익률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로 계산이 되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면 배당금이 그대로여도 수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기업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은 줄었는데 배당만 유지되는 경우.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근데 배당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억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과도하게 높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회성 배당, 뭐 예를 들어서 자상 매각이라든지 일회성으로 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배당률이 가장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왜 높아졌는지 이유를 보고 일단 앞으로 세 가지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 5년에서 3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배당이 늘었는지 꾸준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인지 그리고 배당 성향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인지 요거를 보시면 배당주 투자하는 데는 뭐 큰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당을 주는 그 재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도 꼭 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올해부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또 해당이 안 되는 기업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주 투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무조건 2천만 원이 넘으면 배당금 2천만 원이 넘으면 연간. 근데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고 49.5% 세금을 맞았기 때문에 네.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최대 30%대로 세율이 확 낮아집니다. 근데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수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전통의 배당 강자들. 여기가 이제 우수형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100만 원 벌어서 남기면 40만 원을 배당해 주는 그렇죠. 회사, 40만 원 이상을. 그리고 노력형 회사들이 있는데 그 노력형 회사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작년보다 10% 이상 늘린 성장형 배당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지주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소득으로 생활을 하신다든지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투자하실 때 선별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대형주가 안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들은 그냥 배당만 받으려고 투자를 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장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이런 배당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뒤에 우자가 붙은 게 있어요. 삼성전자 우 이런 네. 거죠. 현대차 우. 그렇죠. 이렇게 그거 우량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우량주 아니고 우선주. 그렇죠. 네. 우선주입니다. 이제 우선주의 뜻이 이제 주주총회 투표권이 없는 거죠. 네, 의결권이 의결권이 없는 없어요. 대신에 기업이 배당을 줄 때 보통주보다 약 1원이라도 더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 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배당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우선주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징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저렴합니다. 보통 한 그렇죠. 10%에서 20% 좀 정도.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괴리가 그쵸.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가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식은 싸니까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배당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실 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량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사실 보통주인데 훨씬 더 많이 급상승을 하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주가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보통주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 괴리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서 우선주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선주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확 급등을 하니까 삼성전자 우도 우랐잖아요. 쫓아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를 보시고 저평가된 게 있다라면 우선주를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당 투자도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참 덤이 생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우선주도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고. 네. 근데 이제 나는 종목 고르는 건 어렵다. 네. 근데 배당주도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좀 설명을 드릴 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성장 ETF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ETF는 요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도 하시고 코스닥도 하시고. 근데 이제 배당도 이제 배당 성장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요즘에는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들도 있고 네. 전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죠. 요거는 사실은 뭐 굳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가실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매달 월급처럼 받는 월배당 상품이거든요. 네. 이건 진짜 월급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배당을 1년에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ETF도 있고 이거는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 쪽에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ETF가 네. 자기네가 투자한 기업에서 배당을 받아서 네.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배금이라고 하고. 네, 매달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하는 것보다는 또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있거든요. 뭐 리츠라든지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배당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물 임차라든지 임대라든지 네. 고속도로 운영비로 받은 네. 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네, 그것도 그쵸. 이제 분배금이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배당락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당락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이 만약에 뭐 4월 3일이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 4월 1일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거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배당 기준이 언제인지 배당락이 언제 발생할지는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휴장인데 일본 증시는 지금 한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선물 시장도 한 1% 안팎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란 사태 이후에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홍준욱 대표와 2부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